과연 여러분, 바야키! 아유, 오랜만에 돌아온 관객과 평론가 사이 코너입니다. 네. 거의 뭐 1년 만이에요. 아, 그런 코너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오늘 주제, 난이도 높기로 악명이 자자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뭐 몰홀랜드 드라이브, 어렵죠. 테넷, 네. 홀리모터스. 과연 이런 영화들, 네. 왜 이렇게 도대체 어렵게 만드는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주에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정리는 해봤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했고요. 평론가님의 의견과 대비해서 이야기 쉽도록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 위주로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정답 같은 것도 아닐 거고요. 또 그렇죠. 제 생각엔 또 오늘 프로그램 한번 보신다고 해서 어려운 영화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모든 이해를 다 하실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만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서로 이렇게 또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감독 스스로 영화를 뭔가 있어 보이려고 만드는 것은 아닌가. 사실 감독이 지적인 만족감을 혼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이야기들 왜 하는 것인가? 왜 있어 보이려고 만드는 거 아닌가? 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엔 영화 예술은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고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투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예시적으로 이제 몇 개 들어주신 영화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멀홀랜드 드라이브예요. 어지러워요. 멀홀랜드 드라이브 바로 직전에 제가 한번 제작비가 얼마인가 찾아봤거든요. 얼마예요? 1,500만 달러. 200억 원을 들여서 감독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남의 돈을 투자를 해서 네. 극장에 수백 군데 배급을 해서 미국의 경우에 영화를 만들까? 그럴 수가 없죠. 가장 정직하기도 하고 가장 무섭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일 텐데. 돈 거짓말 안 하죠. 자본일 텐데. 그 자본이 그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 산업에서 지탱돼서 아무리 예술 영화를 하더라도 이 상업적인 구도 속에서 유통이 되잖아요. 예술 영화 전용관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단순히 지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신과 쪽으로 예전에 제가 읽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네. 어떤 사람이 미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그 정신과 의사 앞에 가서 자기가 정말 완벽한 연기로 미친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고 쳐봐요.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을 정신질환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 사람과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사람과하고 이 둘을 어떻게 정신과 의사는 구분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책에서 읽은 부분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를 해서 모든 전문가들을 다 속여낼 수 있을 정도 연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로 미친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 말을 한 이유는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있어 보이기 위해서 영화가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말대로. 저는 예술의 세계에서는 있어 보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공기라면 실제로 그 영화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연히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감독뿐만은 아니겠죠. 각본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창작품을 만들 때 그 안에는 왜 지적인 허영심이 없겠어요. 기왕이면 더 뭔가 정밀하고도 뭔가 더 이렇게 좀 깊은 세계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기다 좀 더 진지하고도 좀 더 윤리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 속에서 우리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영화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의 문제지 그런 마음가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편의 창작품은 그 안에 지적인 욕망의 산물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조류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기 위한 상업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최소한 또 손해를 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투자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의 그런 욕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번부터 벌써 너무 설득당했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가? 안 그래도 영화는 엘리트 예술도 아니고 네네. 대중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청각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 따라가기에 급급해요. 네. 친절하게 좀 설명해주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죠. 먼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친절한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관객에게는 불친절한 게 어떤 관객에게는 친절한 걸 수도 있고요. 어떤 관객에게는 아쉬운 설명이 어떤 관객에게는 진부한 설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 말할 때 사랑해 이런 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해라는 말은 보통은 큰 그 미끄러짐이 없이 제대로 도착하잖아요. 그 말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말은 얼마든지 비틀 수 있는 말이죠.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는데 너 말고 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사랑해라고 한 다음에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저 지나가는 사람이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랑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나요? 목적어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사랑해도 일반적으로는 맥이 통하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친절하게 하고 그 말이 정확하게 의도에 따라서 도착하기 위해선 최대한 생략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필연적으로 대사량이 많아지겠죠. 영화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프레임의 크기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클로즈업이 많아져야 돼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봐야 될 게 컵이야 하고 딱 인서트해서 보여준다거나 네. 2시간 안에 보여줘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해둬야 될, 보여줘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실용적으로 옳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친절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는 친절하게 딱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고 쳐보세요.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훈련된 관객은 그 사이에 졸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겹거든요.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뇌절하고 있거든요. 사바사군요. 사람 바이 사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앉은 사람이 평론가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관객이라고 딱 그렇게 퉁쳐서 말을 하고 평론가라고 퉁쳐서 말을 하지만 평론가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관객 중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가도 그렇죠.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저랑 그렇죠. 이해력이 다르고 네. 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다른 모든 우리가 영화만 자꾸 국한시켜서 그런데 축구만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랑 같이 축구를 보시면 속 터져서 못 보실 거예요. 포메이션 전략과 전술. 아니 저건 뭔데 왜 심판이 깃발을 들어? 뭐 이러겠죠. 옵사이드 전략을 잘 모른다거나 뭐 등등등까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관객들을 소외시켜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다 짐작가는 얘기를 말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전략이라고 가정하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면 90%의 관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부함을 무릅쓰고라도 질질 늘어지는 영화를 만들 것이냐. 10%의 관객을 노릴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연과학의 언어와 예술의 언어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뉴턴 역학이다라고 하면 F = ma.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무슨 상대성 이론이다 하면 E = mc의 제곱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딱 축약되는 법칙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술의 언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요. 예술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순간 예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경험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고 싶다? 근데 정확한 걸 정확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많은 부분들까지 기본적으로 예술의 언어가 갖고 있는 특색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이런 위주로 좀 느껴지실 텐데 영화를 한번 예로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영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영화 중에 경계선 같은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경계선을 영화를 보시면 경계선의 첫 장면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영화의 첫 장면인데 굉장히 어떻게 좀 독특한 외모를 가진 한 여성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저쪽에 배가 정박해 있고 이 바닷가 역시 물가에 이렇게 막 풀들이 막 잡초 같은 게 다 있는데 그 잡초 안에 어떤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레를 그 여성 주인공이 손으로 이렇게 댔다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다시 벌레를 그 위에다 놓고 멀리 있는 배 한번 쳐다보고 끝 이거예요. 이게 오프닝이에요. 그게 뭐죠? 너무 어렵죠. 네. 저도 모르죠. 당연히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 얘기를 친절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영화를 다 봤다고 치고. 이 여성 주인공은 알고 봤더니 인간 여성이었던 줄 알았더니 사실은 트롤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밝혀지고. 근데 이 주인공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트롤이란 걸 몰라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인데 바닷가에 모처럼 이렇게 나갔는데 벌레를 봤는데 벌레가 먹고 싶네? 벌레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벌레를 먹어?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겠어요? 벌레를 어떻게 먹어? 도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하네. 내가 왜 벌레를 먹고 싶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까? 라고 한 다음에 멀리 갔다 있는 배를 보면서 여기 참 갑갑한 삶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친절하네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영화 예술에서 한번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쉽게 친절하게 소위 이 장면을 설명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 장면에서 딱 이렇게 하는 순간 내레이션이 깔리는 거예요. 벌레를 보는 순간 문득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인간인데 왜 벌레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그 다음에 다시 딱 올려놓죠. 그러고 나서 배를 또 쳐다봐요. 또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그 순간 먼 바다를 보다 보니까 이곳의 삶이 너무 갑갑하게 느껴진다. 누군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 이러고 이제 영화가 경계선 하고 영화가 나오겠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뭔가를 자극시켜서 굉장히 지적인 만족감, 예술적인 만족감을 줄까요? 이런 표현법이? 느낌이 없네요.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 그런 표현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꼭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스 오버 방식을 써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네. 근데 그 장면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이야? 혹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넘겼던 장면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리고 영화 예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점점 이해도 깊어지고 뭐 자기만의 눈도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면 이 첫 장면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장면을 다 보고 났을 때 첫 장면의 의미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굉장한 쾌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예술에 작용하는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에서 메시지를 일부러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감독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관객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주제를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좀 약간 좁게 말을 해볼게요. 그럼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주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메시지가 영화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원하는가?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쳐라. 라는 말을 프랑스와 트리포가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굉장히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를 메시지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까?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제와 메시지에 집중된 영화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프로파간다 영화라고 하죠. 선전 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치에 맞서서 미국의 병사들이 어떻게 애국심을 고취할 것인가, 이런 영화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 영화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죠. 보고 나면 나치들을 향해서 적개심이 끌어올라와야 되고 용감하게 싸워야 되니까. 네, 확실한 목적이 있죠. 네네. 근데 그런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선전 영화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물론 그 경우에는 그 목적에 부합한 영화가 좋은 영화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감독이든 뭐 세상의 모든 예술도 마찬가지일 텐데, 창작자들은 제가 볼 때 메시지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메시지보다 선행하는 게 이야기고요. 메시지보다 선행하는 게 인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 마스터의 메시지가 뭐예요? 저 마스터를 21세기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 영화 메시지를 어떻게 한두 마디로 줄이기가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라라랜드 너무 좋아하잖아요. 물론 라라랜드는 쉬운 영화지만, 근데 라라랜드도 그렇게 만만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라라랜드 주제를 메시지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일과 성공을 모두 다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좌절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메시지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네요, 진짜. 네. 근데 제 말이 설사 맞다고 치건 아니라고 치든 간에 또 다른 주제로 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랑은 결국 식기 마련이다. 이게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다 주제라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라라랜드를 봤을 때 막 좋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좋다는 얘기는 막, 너무 이렇게 천하게 식어가는 어떤 마음도 있고, 막 기뻐서 막 들뜨는 마음도 있고, 막 춤노래 장면을 보면 막 기분 좋은 장면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 주제, 이 세 가지를 알려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주제를 깨달아서 나오는 그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라라랜드라는 우리가 예술을, 대중예술을 2시간 동안 보아서 우리가 수많은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주제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 주제라는 게 몇 개일까? 저는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농담 삼아 얘기하면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나 안에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코멘트지. 이렇게 말하면 한 80% 정도는 다 맞아요. 웬만한 영화 다 돼요. 라라랜드도 돼요, 심지어. 부조리하잖아요. 그렇게 둘이 사랑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안 본 영화 아는 척 할 때, 네. 이 영화 그 영화 아니야. 부조리한, 그렇죠. 풍자한 거. 그렇죠. 인간의 소통을 다룬 영화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예, 대부분의 하나 영화가. 얻어갔습니다. 예. 근데 과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코멘트를 얻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것이며, 과연 인간은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인간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주제를 얻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것인가? 그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코엔 형제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코엔 형제는 위대한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엔 형제 영화는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평론가로서 한 줄로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편이 아니라 그들 작품 세계 전체를. 뭔가 하면 진짜로 네, 뭐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둥대다가 이를 망치는 인간의 말로. 이게 코엔 영화 영재의 전체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영화인 블러드 심플부터 시작해서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파고 뭐 등등 다 그 영화들의 주제예요. 아니 어차피 똑같은 주제인데, 블러드 심플 데뷔작에서 만든 얘기잖아. 그 주제 얘기했잖아.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걸 30년이 지나서 무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만드는데 그 주제를 또 써먹어? 뇌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제만 본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블러드 심플이 좋은 것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태도 자체가 오히려
영화 예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닫아거는 어떤 그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한국에서 그런 경향에 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상대적으로 어떤 교육이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식으로 어떤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붙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정답이고 저것도 정답이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시를 보거나 고등학교 국어 같은 시간 같은 때 무슨 문학 작품을 보고 나면 그 주제가 뭐냐 그럼 한 줄을 하고 이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풍부한 어떤 그런 질감들을 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즐기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귀결하게 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뭔 말 할 때 그 말이라는 게 주제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라는 건데 그 말 자체가 저는 오해예요. 왜냐하면 어떤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떤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영화 재미없어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영화가 있다고 쳐봐요. 그 영화 굉장히 좋잖아요. 보고 나서 제가 지나온 적 없는 어제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 노스텔지아, 이렇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일단 이 말이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이게 이제 그 영화에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주제를 함축해서 제가 쓴 거거든요. 웨스 앤더슨이 영화를 만들 때, 그랜드 부다페스트를 만들 때 시나리오 귀퉁이에 예를 들면 이 비슷한 말을 적어놓고 자, 내가 그릴 거는 노스텔지아야. 그 중에서도 근원적인 노스텔지아를 꼭 다뤄야 돼. 근데 그 노스텔지아는 내가 지나온 적이 없는 어제의 세계에 관한 노스텔지아야 돼. 그러니까 1920, 30년대에 동유럽으로 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온 적 없는 어제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 노스텔지아라는 말을 아예 떠올리지 않고 만들었을 거겠죠. 그 말은 제가 한 말인 거예요. 웨스 앤더슨이든 누구든 창작자는 창작품을 만들 때 그냥 말 그대로 내 안에서의 창작품을 건 바이 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긴 만들겠죠. 심지어는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도 자기가 만드는 게 뭐인지 모르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거죠. 저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그냥 만들어내는 창작일 수도 있고 취향의 산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일목상통하는 이 사람의 예술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담겨 있는 걸 캐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 판단할 때 뭐 짬뽕이냐 짜장이냐 할 때 그냥 짜장이라는 것은 말이야 뭐 인류의 음식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고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짜장 먹고 싶어서 짜장 먹잖아요. 나갈 때 오늘 친구 만나고 싶어서 저녁에 퇴근하다 전화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만약에 어떤 관찰자가 있어서 다 본다면 이런 각각의 행동들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사람의 인생관을 캐치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캐치해내는 것이 한 사람의 주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계관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각각의 창작자가 개별적인 창작을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꿰어서 어떤 것들을 캐치해내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창작자 자체가 애초에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변형된 이야기로 집어넣을까라고 고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영화개론 시간에 플롯을 한 작품 안에서의 연속적인 극적 전개라고 배웠었는데요. 네. 이 플롯을 꼬우고 또 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메멘토하고 픽사 애니메이션의 도리를 찾아서 있잖아요. 두 개의 다루고자 하는 핵심 모티브는 같아요. 제가 볼 때. 둘 다 단기적 기억상실증을 다루잖아요. 그쵸. 도리도 그렇고 메멘토의 주인공도 도리가 그래요. 그쵸. 네. 네. 근데 메멘토는 너무 어렵고 도리를 찾아서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플롯이 스토리랑 네. 다른 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인과관계가 그렇죠. 정확한 시간순으로 얘기. 안 돼 있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거꾸로 막 돼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리를 찾아서를 볼 때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메멘토는 10중 8구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일단 메멘토의 구조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컬러는 현재 장면이에요. 흑백은 과거 장면이에요. 심지어는 현재 컬러 장면이 시간의 역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시퀀스가.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점점점 과거로 들어가요. 보통 영화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현재를 보는 건데 그게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뒤로 짜맞추면서 관객이 봐야 되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닌 거죠. 아니 왜 똑같은 순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얘기를 다루는 건데 도리를 찾아서처럼 친절하게 못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메멘토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도리를 찾아서에서 순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도리가 특정한 행동을 보일 때 우리가 받는 반응은 뭔가 하면 웃음이에요. 도리를 찾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순행성 기억상실증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인 테마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영화가 가볍게 즐기도록 즉각적인 개그로만 활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플롯을 꼬아요. 과거 현재를 나누고 시간 역순으로 나누고 등등 해서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메멘토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인식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인식하는 것이 진리인 것인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사실은 과거에 그것을 어떤 특정한 심리 때문에 두려워서 왜곡시킨 것이 아닌가. 메멘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멘토를 도리를 찾아서처럼 설명하는 순간 이런 핵심적인 어떤 미학적인 목표, 이야기의 어떤 소구점 같은 것들은 와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꼬아놓은 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쓸데없이 복잡하게 꼬아놓은 플롯이 그 영화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 설명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본다면 플롯은 기본적으로 꼬우라고 있는 거예요. 플롯이 뭐냐면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에 설명을 주는 게 플롯이지 않습니까? 그게 스토리하고 다르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플롯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병립하는 사건들 혹은 병립하는 씬들, 병립하는 쇼트들 사이에 뭔가 관계를 주는 것이죠. 그게 플롯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플롯의 속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꼬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사건들과 쇼트들과 씬들 사이에 관계를 주는 게 플롯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 번 꼬면 어떻고 두 번 꼬면 어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꼬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관계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매듭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순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아무런 어떤 그런 것들도 없게 되고 사건들을 계속 에피소드 중심으로 병립하고 이것이 최선의 설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네. 영화 속 미장센이나 네. 몽타주 같은 걸 보면 네. 비유나 상징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라이트 보면 초록띠, 여우, 그리고 갑자기 나오는 거인들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뭐 그린라이트를 여기서 해설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실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말하면 되지. 굳이 왜 비유와 상징을 써서 복잡하게 말하니? 이런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유와 상징은 인간이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징이라는 것은 A를 말하면서 A만 말하는 게 아니라 A를 포함한 또 다른 세계를 끌어와서 B를 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C, D, E, F, G까지 다 말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시를 해서 A라고 지시하면 A구나, A 받았습니다. 이게 예술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혹은 창작자와 소비자 혹은 뭐 등등의 모든 관계까지도 포함해서 양자 사이의 어떤 풍부한 다의성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상징이나 비유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언자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갱스터의 세계인데 그 안에서 막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안에 어떤 조직들 때문에 그런 주인공 얘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중간에 잠깐 바깥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슴을 쳐요. 그 영화에선 이전까지 상징적인 방법을 거의 안 썼어. 그런데 사슴을 치어서 사슴이 로드킬 당하는 순간 사슴이 떠오르는 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관객을 볼 때 그 사슴을 운전 똑바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요. 그때까지 봐온 영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사슴은 그러면 저거 사슴을 치게 된 어린 시절부터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강요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그 사람에 관한 비유인가?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무고한 어떤 희생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예언자라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제목과 관련해서도 연관지어서 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게 상징적인 방법이 아니면 그걸 전달할 방법이 없겠죠. 그럼 그것을 예를 들면 사슴을 치지 않고 지나가다 일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지나온 내 감옥에서의 삶은 결국은 나는 무고한 희생양이 아니었던가 혹은 뭐 이 속에서 어떻게 나는 나의 길을 고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쓰면은 어떻게 보면 내용은 대체될 수 있을지언정 그 순간 우리가 보았던 어떤 시각적인 충격, 사슴으로 주는 어떤 굉장히 다양한 다의적인 어떤 의미들의 전달 혹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감정 등등까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사실 우리가 쉽게 어떤 비유와 어떤 쉬운 상징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거의 모든 영화에 비유와 상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쉽게 전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상징을 집어넣으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은 상징에 있는 게 아니라
상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그 창작자 혹은 받아들이는 관객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유와 상징을 꼭 곁들여야 영화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적인 무기일 수도 있고 아주 효율적인 어떤 예술적인 도구일 수도 있는 비유와 상징을 안 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쓰면 훨씬 더 풍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엔 좀 다른 측면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 어려운 영화들, 네. 제작사들은 이 어려운 영화에 왜 투자를 하는지 사실 흥행이 쉽지 않을 텐데. 예술 영화에 투자하는 제작사든 혹은 자비로 만드는 사람이든 흥행을 생각하죠. 이 영화는 틀림없이 손해를 볼 거야. 내가 30억을 투자했는데 인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30억 중에 20억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제작자는 없죠. 하긴 예술 영화도 상업성을 띈다고 말씀 주셨죠. 예, 모든 영화는 상영되는 순간 수많은 돈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업화된 루트 속에서 소비가 되죠. 극소수 영화들을 제외하면. 그랬을 때 만약에 그냥 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투자자가 있다서 투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뭔가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영화 만들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죠. 모든 투자자는 투자를 해서 플러스를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ROI. 네, 그게 뭐 자본의 속성이기도 하고 네. 자본은 증식이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 그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어려운 영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술 영화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술 영화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수상을 위해선가.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상도 아주 시니컬하게 본다면 영화제 수상이라는 것도 예술 영화가 유통되는 방식에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 도구죠. 예를 들어서 칸네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는다고 해서 제작비의 50%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상금도 없잖아요. 칸네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한국 영화 최초로 누가 받았어요? 기생충이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한 2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의 마케팅을 한 효과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면 유수의 영화제들이 마켓이 같이 열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칸네 영화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지만 칸네 마켓도 그 닻이 열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가 세계에 팔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그런 영화제이기도 하고 또 마켓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나 가장 잘 통용될 수 있는 쉬운 그런 어떤 어법들로 사용된 장르 영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화는 외국에서 소비를 안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영화 중에서 덴마크 영화로 굉장히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영화 우리 보통 마살라 영화라고 그래서 맨날 그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뮤지컬 들어가는 영화들 생각하잖아요. 할리우드. 네. 그런 영화를 지난 3년간 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덴마크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라스 폰 트리에 영화예요. 최근에는 토마스 빈터베르 영화예요. 우리가 어나더 라운드 같은 걸 했었던. 네. 이런 영화는 전형적으로 어려운 영화, 예술 영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덴마크에도 그들 나름의 어떤 굉장히 웃긴 코미디가 있고 가족 드라마가 있고 멜러가 있겠죠. 근데 이런 영화는 바깥에서 소비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볼 바에야 할리우드 영화를 보겠죠. 가장 그런 쪽으로 매끄럽게 만드는. 굉장히 장르적이고 쉽고 이런 영화일수록 장벽들이 굉장히 높아서 바깥에서 보기가 어렵죠. 의외로.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맨날 우리 이제 뉴스를 보면은 어떤 영화가 뭐 오프닝 기록을 어마어마하게 세웠다는 이런 수많은 전쟁 영화들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을 위한 영화죠. 근데 그것을 세계 바깥에서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네. 한국에서 중국 영화 개봉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왕가 영화는 만들면 계속 개봉하잖아요. 왕가 영화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계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프리카 말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압둘라만 시사코 같은 감독을 떠올려요. 팀북투 이런 영화를 떠올리고 돈 내고 가서 영화 가서 어쨌건 적은 관객이지만 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고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영화 있지만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각국마다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면 인구의 0.1%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에도 0.1%, 덴마크에도 0.1%, 아르헨티나에도 0.1%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관객들만 대상으로 그런 영화를 만들면 이익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잘 통용하고 잘 만들어가지고 국제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개국이면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니까요. 10%. 그렇게 해서 관객들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뻔한 장르 영화, 쉬운 영화는 국가적인 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잘 만든 어려운 예술 영화는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상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총 파이로 본다면 그런 영화들이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제작사들도 그렇게 어려운 영화에 투자할 때
그 영화가 승산이 상업적으로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질문은 솔직하게 이동진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가 있었나? N차 관람 영화 있으시죠? 어려워서. 사실 N차 관람보다 더 중요한 건 어려울 때 저한테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본 거지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 그 영화가 어려워서 2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 영화를 보고 나서. 네네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떠나서 저한테 당연히 어려운 영화가 많죠. 너무 많죠. 최근만 얘기를 하자면 자마 같은 영화를 봤을 때, 네. 자마 영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영화를 봤는데 무시무시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영화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해를 일부러 방해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세퍼드 사운드라고 해서 소리가 약간 끊임없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어떤 착시를 일으키는 그 사운드를 음악처럼 영화 속에 집어넣어서 심지어는 대사를 방해해서 아예 잘 안 들리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를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뭐 장면과 장면 사이에 연결해서 이게 아까의 그 사람인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 영화를 왜 이렇게까지 만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잘 숙고해 보면 저는 자마가 지금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식민주의자들의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서 만들어진 영화 이야기인 거예요. 어렵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하려면 또 지금 이 영화를 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그 영화가 이해를 방해하는 방식은 그 영화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재현하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그 자마가 그렇게 어려웠었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막 영화를 좋아하던 시절, 대학 막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막 어렵다는 영화, 또 예술 영화, 유명한 영화 이런 거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렵게 느낀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해 마리eng바드에서 같은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영화가 너무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제 자막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야?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고. 영화 예술에서 그 빼놓을 수가 없는 이름이 이제 장릭 고다르라는 이제 정말 거장 중에 거장일 텐데. 고다르 영화들을 이렇게 챙겨서 일부러 보다가 중국 여인 같은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정치 선전물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죠. 저는 타르코프스키를 너무 좋아하지만 항상 헉헉대면서 그 당시에 보기를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건데요.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비교적 대중적인 영화 중에서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처음 보면서 아니 SF 영화가 마지막에 뭐 이상한 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허공에 우주 공간에 아기 얼굴 뜨면서 끝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지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런 영화들은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보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영화들이었고요. 그 어려운 영화일수록 도전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 영화를 숙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평론가 입장에서 돌파구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영화들 얼마나 이해해야 비로소 다 이해한 것일까요? 지적이거나 예술적인 감상을 지나치게 양화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양화? 네. 숫자로 따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단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 줄이 딱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영화에 담긴 모든 뭐 시각적인, 청각적인 혹은 주제적인 모든 것이 있다고 쳐봐요. 그게 100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바닥에 한 줄로 되어 있고 0이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17까지밖에 이해를 못해. 널 얼만큼 이해했니? 나는 작년부터 영화를 열심히 보기 시작해. 나는 74까지는 봐. 그런데 저 사람은 98까지 보는 고수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고요. 어디까지 이해했냐라는 건데, 애초에 창작 자체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의미망들을 시각적으로든 뭐 이야기로든 이렇게 만들어서 꼭꼭 숨겨놓으면 그것을 찾기를 발견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숨바꼭질처럼 영화 창작행위와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화를 몇 편 정도 봐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양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달해야 되는 편수, 숫자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같은. 네. 어떤 사람은 10,000편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에 따르면 세계가 있을 것이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잘 훈련된 혹은 충분한 어떤 좋은 취향이나 좋은 교양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를 별로 안 본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영화를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영화를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 적게 보고의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화를 나는 보고 70% 이해했다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대학 시절에 학원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원어민 교사가 얘기하면 몇 % 이해하니? 이런 말 해요. 그러면 그래서 난 80%까지 이해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제가 제일 이상했던 건 80% 이해하는 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 뭐 예를 들면 10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하나를 말했는데 8단어가 들린다는 뜻인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하다못해 언어를 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풍부하고 이 모호하고 이런 어떤 예술의 세계를 다루면서 그런 것들을 양화해서 몇 %까지 이해한다, 얼마까지 이해한다,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막 평을 하거나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웨스 앤더슨 영화 얘기를 하면은 그거요, 그건 뭐 지나온 적 없는 어제의 세계에 대해서 근원적인 노스텔지아를 결국은 웨스 앤더슨이 담고 싶어 하죠. 이렇게 말한다고 쳐봐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웨스 앤더슨 세계의 핵심을 그대로 웨스 앤더슨이 의도한 것일까? 전혀 아니고요. 웨스 앤더슨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런 얘기를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평론가든 아니면 일반 관객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기 어떤 그때까지 어떤 감시관일 수도 있고 교양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경험이거나 자기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끌고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이만큼 소위 이해하죠. 그래서 이해가 서로 다른 것들이 겹치게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죠. 예를 들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겹치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창작품이 있으면 창작품에 대한 수많은 감상들이 서로 다 병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온 적 없는 어제의 세계들에 대한 근원적인 노스텔지아라는 말로 제가 웨스 앤더슨에게 설명할 때 이 말은 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만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수많은 어떤 감상들의 어떤 연결과 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 설명은 정확하게 그 영화에 대해서 부합하는 단 하나만의 해설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제 평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어떤 창작품에 대한 저만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관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2번 시작된다라는 그렇죠. 제목도.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 많은 영화가 있는 거예요. 네. 라라랜드 같이 쉬워 보이는 영화조차도 사람들마다 다 우리 저마다의 서로 다른 라라랜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독이 의도한 라라랜드랑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그게 맞고 이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다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감상일 것인가, 남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상대적으로 호소를 얻을 수 있는 감상인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관객도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만의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추천 타임입니다. 엣지 있게 한 개 정도만 추천해주세요. 오늘 뭐 워낙 많은 영화를 얘기 드렸는데요. 네. 아까 제가 코엔 형제 영화들을 주제로만 파악하면 굉장히 허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코엔 형제의 그 뛰어난 영화 세계가 사실은 데뷔작의 이미 다 그대로 다 용해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적당하게 어려워서 또 우리에게 이 도전적인 정신을 자극시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블러드 심플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블러드 심플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원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관객과 평론가 사이 코너는 기수됩니다. 파이크 타임! 파이어!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화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 매니저,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